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검찰이 더민주 추미애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야권은 최순실, 우병우 사건을 덮으려는 물타기라면서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여당 11명, 야당 22명의 현역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최순실 사건,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입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향해 초강력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북핵 포기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을 향해 죽는다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낮췄습니다. 경제난이 심상치 않지만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미국의 포크록 가수 밥 딜런이 대중가수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항 가수인 그가 위대한 음악의 전통 내에서 새로운 시적 표현을 창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외 각 분야의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 현장 1사, 뉴스 1번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 1사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연합뉴스TV는 지난주 남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내고 지나간 18호 태풍 차바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5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기록적인 폭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차바가 제주도와 남부지방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와 울산에는 시간당 1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경보가 내려졌다고 전하면서 제주도에서 초속 56m의 순간 돌풍이 기록되는 등 강풍도 피해를 더욱 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10월에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데 이번 경우처럼 가을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1951년 이후 총 6번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한 것보다 커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건물 유실이나 붕괴처럼 피해 지역에서 발생한 여러 피해 사항을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한 현장 상황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울산 지역은 만조 때 발생한 폭우로 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울산 태화장에서 장날을 맞아 준비하고 있던 상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진 피해를 입었던 경주를 포함한 경남 지역에 인적 재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군 부대까지 동원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뉴스 현장 1사에서는 태풍 피해 지역인 남부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때는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약에 대피 명령이나 방송이 나온다면 높은 건물이나 고지대로 최대한 빨리 피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가 기상 관련 뉴스를 주요 뉴스로 여러 차례 다룬 것은 이번 태풍의 피해가 이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중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고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반면에 남해안을 포함한 남부 지역은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한 태풍이었습니다. 재난방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이면서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 관련 보도는 상당히 1차원적이고 단순한 보도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태풍의 강우량과 풍속 등의 태풍의 물리적 성격에 집중한 보도였습니다. 물론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시청자들은 보다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또 정부나 관계기관은 이번 태풍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떤 복구 방안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번 연합뉴스 TV의 태풍 보도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었고 정부의 수습 방안이나 복구 절차에 대한 평가도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대규모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태풍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피해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정확한 예상과 대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태풍 보도는 태풍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 현장 일사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1번지 명품 리포트 맥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국회 파행 상태가 진정되면서 시작된 국정감사에 대한 보도를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뉴스 1번지는 전문가들을 초대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예상과 쟁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 뉴스 1번지에서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새누리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다음 날부터 국정감사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정기국회 동안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여소야대 사항에서 수적 우위를 가진 야당과 여당 대표의 단식을 앞세운 여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오랜 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여당과 야당 모두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국회의 파행 운행에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과 이에 관련된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뉴스 1번지에서는 정상적으로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권력형 비리에 관련한 각종 의혹을 따지겠다고 벼르는 반면 여당은 민생과 안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은 국회의장 중립 의무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각 의제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일 뉴스 1번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와 추후 진행에 대한 예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정적 증거 없이 과도하게 의혹만 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감사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여당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야당의 기능이나 임무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소개하였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상설특검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키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특검제를 도입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여당 입장과 특검제를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지난주 뉴스 1번지에서는 전문가들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감사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다각적인 해석과 평가를 하거나 추후 정치적 일정 진행에 대한 예상평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초대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야당의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제시할 수 있는 해석과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대변인 출신 출연자들은 의혹을 제시하는 야당의 의견만이 아니라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 의견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단순화된 양비론보다 진일보한 양질의 토론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된 전문가들 모두가 프로그램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고 간혹 프로그램의 진행이 지나치게 초대된 전문가들의 의견 중심으로 제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초대된 전문가들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자체 신뢰도를 낮추는 요소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행자의 확인을 부탁하는 언급이나
사실관계의 수정을 덧붙이는 제작진의 노력이 부족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에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 명품 리포터 맥 현장인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시청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응답할 수 있는 보도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풍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바로 전날인 9월 27일 저녁 서울 강남의 고가 한정식 집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만석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무원들은 구내식당으로 몰렸고 고급 식당은 점심과 저녁 모두 텅 비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은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가격대 메뉴를 새롭게 준비했고 한 공연기획사는 클래식 공연표 가격을 30만 원에서 2만 원대로 대폭 낮췄다는 사례도 보도했습니다. 또 김영란법에 대해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까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명품 리포터 맥 현장인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 새로운 더치페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업무와 관련된 저녁 술자리 등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 시내 음식점 업주들은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던 더치페이 문화가 김영란법 시행 후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법 시행 초기 현실 생활에서는 불편과 혼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한 후 취업계를 내면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편의를 봐주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후 이런 관행이 불가능해져 학생이나 학교들도 난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 사회 전반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예인들의 팬들을 주 고객으로 했던 서비스업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에게 건네는 명절 떡값이나 선물에 대해 고민하는 주민도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의 근본적인 목표나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실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합뉴스TV에서 다소 딱딱할 수 있었던 김영란법에 의한 변화를 다루면서 유연한 연성적인 접근을 한 보도는 매우 참신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영란법의 주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 등의 다양한 사회계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민해 본 것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해진 김영란법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적절하였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지나친 우려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 시도는 일반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시청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눈에 띄었어요? 네, 비즈톡톡은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를 2명의 MC가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생생한 화면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비즈톡톡에서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국민 생선 자리를 넘보는 송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방송됐던 비즈톡톡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맛도 있고 영양도 풍부한 송어가 소개됐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전문가가 송어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줘서 송어가 유익한 점이 많은 슈퍼푸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송어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EPA나 DHA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송어가 한국에 온 지 반세기나 지났고 또 다양한 영양학적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송어 양어장 모습을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1급수에서 양식되는 송어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한국 송어 양식협회 회장과 함께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는 송어인 무지개 송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반인에게 생소한 무지개 송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까다로운 양식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지개 송어는 평생 동안 이제 그 옆줄에 붉은띠를 주로 있고 등은 이제 푸르고 배는 한갈색을 띠며 또 뭐랄까요 이제 이 모습이 무지개하고 비슷해서 무지개 송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원도에서 전국 송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생산되는 이유도 알아봤는데요. 수온과 수질, 수량을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송어의 양식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통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세한 송어 양식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송어는 육식성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른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통해 생소한 송어의 특징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육식성인 송어류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어서입니다. 알에서부터 1kg의 송어가 되어 팔릴 때까지의 전 과정을 화면과 함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만 송어 양식이 1년에서 3년가량 걸린다는 부분에서 간단해 보이는 양식 과정이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송어는 1965년부터 50년간 차츰 양식 규모를 키워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는데요. 먹거리가 부족했던 6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돼 지금까지 양식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양질의 음식이 풍부해진 현재까지도 송어가 인기를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주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생선과 비교했을 때 송어의 어떤 특별한 장점이 성공 요인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다음으로 송어 양식을 가업으로 삼고 있는 분을 찾아갔는데요. 송어 양식을 하게 된 계기와 본인이 느끼는 송어 양식만의 장점을 생생한 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방 축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송어의 모습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각종 농촌 프로그램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송어의 어떤 특징이 농촌 프로그램에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이 더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자가 직접 송어 잡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송어 잡기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흥미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 진땀을 흘리고 나서야 드디어 송어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어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요. 회, 튀김, 구이, 찜의 요리 과정을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맛과 영양을 위해 채소와 함께 회를 즐기는 편이 좋다는 생활과 밀접한 설명과 조언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송어를 활용해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의 조리법이 소개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소개하면서 송어 요리의 장점을 다시 설명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송어의 영양학적 장점을 다시 정리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과의 비교를 통해 송어의 장점을 설명한 점 또한 유익했습니다. 송어는 비브리오균이 번식하기 어려워 사시사철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송어의 또 다른 좋은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송어의 해수 가두리 양식에 성공해 송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송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와 가공품으로 국민적 인기가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주어져 송어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사인에 대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사망 진단서를 병사로 발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병사 사망 진단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법조계 내 첨예한 갈등에 이어 20대 국회 국감장에서도 여야 의원들 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고 백남기 씨 사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우리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백남기 씨가 지난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연을 둘러싸고 우리 언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중 총궐기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뚫겠다고 경찰차에 이제 밧줄을 묶고 잡아당기다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에 맞아서 버티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옮겨진 백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317일간을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지난 9월 25일 사망했습니다. 백남기 씨가 병원에 옮겨진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0월 9일까지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약 1,500여 건의 뉴스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많은 분량의 뉴스 보도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올해 초부터 백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뉴스 보도가 잠잠했다가 백 씨가 사망한 이후에 다시 뉴스 보도량이 급증했습니다. 네. 사건 초기의 보도는 집회 시위 현장에 대한 묘사 그리고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 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사실 그리고 시위대의 폭력 시위와 경찰의 차벽 그다음에 물대포의 과잉 진압 논란이 대비되어서 보도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백 씨의 가족이 경찰 지도부를 살인 미수로 고발을 하고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국회에서 청문회와 특검 설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등이 보도되었습니다. 백 씨의 사망 이후에는 사망 진단서에서 사망의 이유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부검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병사 사망 진단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갈등뿐 아니라 백남기 씨 사인 규명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관련된 논란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씨의 사망 진단서에 직접적인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이 심폐정지를 가져온 원인은 급성 신부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이며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원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 이른바 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의한 출혈로 기록을 했습니다. 물대포로 쓰러진 백 씨가 가족의 거부로 합병증의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는데 이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을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로 기록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병사로 기록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서 의료계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KBS와 MBC는 병사로 사망 원인이 적힌 사망 진단서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입장과 사망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즉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투쟁본부의 입장을 병렬적으로 보도했습니다. JTBC는 사망 진단서의 사망 원인 논란에 대해서 유족과 전문의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의대생과 현직 전문의들의 비판 성명서 그다음에 진단서의 지침 등을 이용을 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기사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인용을 해서 심폐정지를 최종 사인으로 기록한 행위가 의학협회의 사망진단서 내부 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고 하면서 최종 사인으로 심폐정지라고 명시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경향신문은 10일자 기사에서 백남기 씨 주치의인 백선아 교수가 백 씨 사망 직후에 퇴원 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남겼는데 같은 날에 작성한 사망 진단서에서는 외인사로 서로 다르게 기재됐다는 점에서 외압 의혹 등의 이 사망 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이 발급한 조건부 부검 영장을 놓고 검찰 측과 유족 측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 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건부 영장과 관계없이 부검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언론은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까? 네, 백 씨가 사망한 날 검찰과 경찰은 백 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면서 부검영장을 신청했고 9월 28일에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부검영장의 내용을 보면 유족과 협의를 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은 유족의 승인이 없어도 부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유족은 물대포를 맞아서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을 빼앗아서 부검을 하겠다는 것은 이런 행태에는 화가 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10월 5일자 칼럼에서 사인이 분명해 보여도 법적 다툼이 될 수 있는 사건은 부검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 씨의 사망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것은 유족이 경찰 지도부를 살인 미수로 고발을 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스스로 법적 다툼을 만들어 놓고 부검을 하지 말자는 건 모순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요. 네. 한겨레 신문은 10월 5일자 기사에서 이번 사건에서 이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동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의 이제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이 교수는 백 씨에게 가해진 외상이 물대포에 맞는 순간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부검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검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차후에 유가족이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검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20대 국회 국감장에서도 이 백남기 씨 사인을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권에서는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해서 특검 도입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짚어주시죠. 네, 고 백남기 씨의 사인과 부검 여부를 놓고 언론과 국회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면은 정작 백남기 씨가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에 시위가 왜 벌어졌고 백남기 씨는 왜 상경을 해서 그 시위에 참석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지고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에 시위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도입, 그다음에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의 이슈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은 집회 참여자에 대해서 민주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로운 시위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 행위자를 집회 시위 행렬부터 격리를 해야 합니다.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 사용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경찰이 만일 물대포를 직사를 해서 집회 참여자를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과잉 진압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검을 통한 사인의 정확한 확정이 필수적입니다. 부검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 사용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면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시위 지도부 간의 대화와 정보 교환을 통해서 폭력 완화를 방안을 마련하는 새로운 집회 시위 모델이 마련이 돼야 될 것인데 언론은 이와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서 보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남기 씨 사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검을 강행할지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